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박정희 당선 JP의 귀국. 박정희 후보는 당선이 확실해진 10월 17일 오전 경주 불국사 관광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전국 안정, 자립경제의 달성, 지도체계의 확립을 기하여 조국 근대화를 위한 강력한 정치를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희는 이 자리에서도 서구 민주주의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 민주주의는 사람으로 치면 중학교 학생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극장 출입을 못하게 하고 술과 담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그런 제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묻자 박정희는 이를테면 기본권 같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때 배석했던 이우락 공보실장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것은 과거 혁명 기간 중에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우락이 박정희의 말문을 닫아버리는 꼴이었지만 박정희도 자신의 본심이 솔직하게 노출되면 또 다른 시비를 부를 것 같았는지 순순히 따랐다. 윤보선 후보도 17일 밤 서울 안국동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돈도 없고 조직도 그렇고 선거운동도 늦게 했는데 예상 외의 표를 얻었다면서 지고도 이긴 싸움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윤보선은 이 논리를 더 발전시켜 투표에선 이기고 개표에선 졌다면서 자신을 정신적 대통령이라고 칭하게 된다. 10월 17일자 조선일보의 선거 결과 분석 기사 제목은 이 선거의 의미를 잘 요약했다. 앞으론 강력 정치 어려울 듯. 여야의 번지수를 완전히 뒤집은 셈. 남과 북에 숨막히던 표차. 자랑해도 좋은 민주 역량. 다소 잡음 있었지만 처음 맛본 공명. 이 5대 대통령 선거가 비교적 공정했음을 나타내는 한 자료는 군인표가 윤보선 후보 쪽으로 더 많이 쏠렸다는 점이다. 군인 가족들이 많이 몰려 사는 강원도 춘천과 원주에서는 윤보선이 박정희보다 2배나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이 비율은 강원도 전체의 표수가 박정희 약 38만 표, 윤보선 약 46만 표였던 것과 비교해서도 군인표가 더 반박 성향이었음을 드러냈다. 박정희의 고향인 경북 선산군에서는 박정희 표가 윤보선의 약 5배였다. 충청도 표는 윤보선 지지로 더 많이 쏠렸지만 김종필의 고향인 부여군 표는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 쪽으로 더 많이 갔다. 이 선거의 표 이름은 남북과 도농의 이중 단층 구조였다.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 남부지방과 전국의 농촌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박정희 편에 섰다. 전국 도시지역과 서울, 경기도, 충청도 등 북부지방 사람들은 대체로 윤보선을 찍었다. 이 선거의 가장 큰 주제가 된 사상 논쟁은 휴전선과 가까워 반공적일 수밖에 없는 지역에 주민표를 윤보선 후보 쪽으로 밀어주었다. 광복 직후 좌익세가 강했거나 6.25 전쟁 중 용공으로 몰려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본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남부지역에서는 박정희 후보가 사상 논쟁의 득을 보았다. 비율로서 박정희 표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4.3 공산 폭동 때 억울한 민간인 피해자가 많았던 제주도였다. 표의 남북 현상 때문에 추풍령을 경계로 3.6도선이 새로 생겼다는 농담이 나오돌 정도였다. 정부의 비판적인 여론, 언론의 영향력이 쉽게 전달되는 도시에선 윤보선이, 전통적인 가치관이 상존하고 혁명정부의 중농정책에 공감하던 농촌지역에서는 박정희가 유리했다고 볼 수 있다. 북부지방과 도시라는 성격이 겹치는 서울에서는 윤보선이 박정희의 약 2.22배, 인천에서는 약 2.5배나 되는 득표를 했다. 북부라도 경기도 용인군, 강화군, 옹진군,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에서는 박정희 표가 더 많았다. 전남의 경우 박정희 후보가 약 96만 표, 윤보선이 약 61만 표였지만 광주시와 순천시 및 목포시에서는 윤보선이 큰 차이로 박정희를 눌렀다. 경남도에서도 전체로는 박정희가 윤보선을 약 96만 표 대 약 46만 표로 크게 눌렀지만 마산시에서는 윤보선이 이겼다. 부산 치칼시에서는 박정희와 윤보선이 약 32만 표로 비등했다.
전체로서는 박정희가 압승한 경북지방에서도 대구시에선 박정희가 겨우 이겼지만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에서는 윤보선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박정희가 다수표를 얻은 지역은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때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선전한 지역과 일치했다. 공산주의자였다가 전향의 이승만 정부 때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지개혁을 주도했던 조봉암은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등 북부지방에서는 이승만 후보에게 크게 밀렸으나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는 놀라울 정도의 기세를 올렸다. 조봉암은 결국 이때 위협적인 득표가 원인이 되어 정치적인 수사, 재판 끝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박정희와 조봉암의 공통점은 6.25 전쟁으로 공산당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전 한때 좌익에 경도됐다가 전향했고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폈다는 점이다. 한민당, 민주당, 민정당을 보수 정치 세력의 본류로 본다면 박정희, 조봉암은 진보, 개혁 세력으로 볼 수도 있었다. (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재건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박정희 후보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5년 1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수뢰했다. 당시 박 대통령이 보수 수구 세력에 대해 국가 개혁론을 주장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있었어요. 보수 귀족과 개혁파의 대립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윤보선 씨가 그때 실수한 것은 박정희 씨를 빨갱이로 몬 것입니다. 미 군정 3년 동안 무고하게 빨갱이로 몰린 사람들, 특히 전라도 사람들이 반발해서 박 대통령을 밀어줬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라도를 차별해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어요. 5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적 의미는 다수의 농민과 진보, 개혁, 좌파 세력의 지지를 얻은 박정희로 대표되는 근대화 세력이 지주계층의 지지를 모은 윤보선의 보수적 정치 세력을 눌렀다는 점이다. 군인 엘리트가 부국 강병론의 국가주의에 기초하여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역사의 흐름을 이끌도록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은 셈이었다. 박정희는 자신의 근대화 작업이 우리 민족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역사관을 갖고 있었다. 박정희는 그런 역사관을 매개로 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과거에 대한 해석을 일관성 있게 연결시킴으로써 전략과 정책의 심도를 더하고 국민들을 동원하는 정치적 무기로 활용했다. 근대화 혁명과 박정희가 지녔던 혁명적 역사관의 핵심은 한민당, 민주당 계열의 윤보선 세력을 조선조 양반, 문민정치의 생리를 이어받은 봉건적 잔재, 즉 수구적 정치 세력으로 본 점이다. 박정희는 5.16 주체 세력을 근대적 국가 엘리트라고 규정한 뒤 나라를 식민지로 전락시킨 봉건적 정치 세력의 잔재를 청산하고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에 기초한 진정한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근대화라고 정의했던 것이다. 문제는 그가 봉건적, 사대적, 파당적 정체 세력으로 규정했던 구민간 정치 세력이 서구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주창자라는 명분을 확보해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박정희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근대화되어야 할 수구, 사대 세력이었지만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민주투사들로 비춰졌다. 그 결과가 윤보선의 많은 득표로 나타났던 것이다. 5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일단 박정희 주도의 근대화 세력에 국정의 고삐를 넘겨주었지만 민주주의 요구 세력에게도 엇비슷한 지지를 보냄으로써 강력한 견제장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박정희는 이 견제장치로 해서 때로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반발하고 때로는 경멸하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국가를 이끌게 된다. 5대 대통령 선거는 전라도 유권자들이 경상도 후보를 지지한 드문 경우였다. 호남 지방의 뿌리박은 한민당 계열의 김준현, 서민호, 조영규, 민영남 같은 인물들이 윤보선 후보 주변에서 물러났거나 밀려났고 나용균, 이정래, 조한백, 정성태 같은 민주당 구파 출신 김도연계 인사들이 당 내에서 푸대접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었다. 그렇더라도 전남, 전북에서 박정희가 윤보선을 약 35만 표 차이로 이긴 데에는
이런 정치적 시각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지역 의식을 뛰어넘게 만든 더 큰 명제가 표의 흐름을 결정했다는 말이다. 그 명제란 근대화냐 민주화냐, 민족적 민주주의냐 서구식 민주주의냐, 사대냐 자주냐, 국권이 우선인가 인권이 우선인가, 경제 발전인가 정치 발전인가로 요약,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양대 흐름이었다. 이 역사적 명제를 놓고 우리 국민들은 절묘한 선택을 했다. 15만여 표 차이로 권력을 박정희의 근대화 세력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민주화 세력에게는 정신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던 것이다. 이는 양대 세력이 대한민국이란 울타리 안에서 서로 견제, 경쟁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충성 경쟁을 벌이도록 한 셈이었다. 그런 점에서 근소한 표차로 승부가 갈린 5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 현대사의 진로와 주인공을 결정한 역사적 선거였다. 5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누구보다도 놀란 것은 미국이었다. 의심에 찬 눈초리로 박정희 측을 감시하던 주한미국 대사관은 10월 16일 국무부에 올린 보고서에서 윤보선의 기대 이상의 선전, 군인표의 윤보선 지지, 그리고 군사정부의 공명선거 의지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세뮤엘 버거 대사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군사정부가 투표 결과에 대해 과신한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군사정부는 의식적으로 질서있고 효율적인 투개표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딘 러스크 국무장관은 버거 대사 앞으로 보낸 10월 22일자 전문에서 민주적인 선거가 질서있게 치러졌음을 공인하면서 이렇게 된 데는 기화와 대사관의 노력이 주요했다고 치하했다. 러스크 장관은 그러면서도 김종필이 귀국하면 정부가 탄압적인 방향으로 변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21일 윤보선의 민정당은 선거 유세 중 경상도에 빨갱이가 많다는 취지의 발언 때문에 경상도 표를 많이 잃었다고 하여 김사만을 제명키로 의결했다. 경주에서 대통령 당선을 확인한 박정희는 10월 17일 밤을 대구에서 보낸 뒤 승용차 편으로 고향인 경북 선산으로 향했다. 구미읍 상무동에서 차를 내린 박정희 의장은 금오산 기슭 온수골 마루턱에 자리 잡은 선영으로 올라갔다. 길가에 늘어선 주민들에게 박 의장은 어떻게 알고들 나왔습니까? 이제는 얼굴을 통 몰라보겠군요 라면서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를 했다. 한 아낙네는 선산에 인물이 났네 라고 소리를 질렀고, 한 할머니는 임금이 왕림하신다는 말을 듣고 이웃에서 왔습니다 라면서 허리를 깊게 굽혔다. 생가로 돌아오니 전형적인 농사꾼 모습에 큰형 박동희 옹이 기다리고 있다가 대통령이 된 동생의 절을 받았다. 형님, 왜 그렇게 늙으셨습니까? 나이를 먹으니 늙을 수밖에.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니 농촌 사람들은 정치를 잘 한다고 하는데 도시에서는 반대가 많아. 월급 가지고는 쌀값이 비싸 살기가 어려운 모양이지. 앞으로 힘껏 일해보겠습니다. 형제가 근 1시간 대화를 나누는 사이 박 의장의 생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막걸리 파티장으로 변했다. (10월 23일) 오후 1시 10분 김포공항. 김종필 전 공화당 창당준비위원장도 화려하게 귀국했다. 도쿄발 노스웨스트 항공사 편 여객기가 도착하기 전부터 공항에는 약 300명의 출영객으로 붐벼었다. JP와는 인간적으로 의기투합하는 사이인 김두한은 아버지 김좌진 장군에게 추서된 건국 공로 훈장을 가슴에 달고 나왔다. 8달 만에 돌아온 김종필은 흰 목도리에 검은 코트를 입었다. 아내 박용옥은 맏딸 예리와 아들 진을 데리고 기내 안으로 먼저 들어가 남편을 맞았다. 김종필은 승강대를 따라 내려와 공화당 의장 윤치영과 얼싸안았다. 연단에 오른 그는 준비된 첫마디를 했다. 나는 이번 여행에서 구주보다는 미국이, 미국보다는 아시아가, 아시아보다는 세계가 더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할 나라도 대한민국이 지배할 나라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왔습니다. 김종필은 가족과 함께 중형 새나라 승용차 편으로 장충동 의장 공간으로 달렸다. 그는 처삼촌 박정희에게 인사를 올린 다음 오후 3시 신당동 자택에 도착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김종필은
이번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를 당선시켜주신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고 했다. 그는 박 의장과 만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란 말만 했다면서 앞으로 중요한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이번처럼 올바른 판단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아내 박영옥은 둘러싼 기자들에게 이제 그만 점심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사정하다시피 했다. 김종필은 귀국하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귀국한 지 사흘째 되는 10월 25일 오전, 그는 앙숙사인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를 방문하여 1시간 동안 요담했다. 오후에는 이대 부속 병원에 입원 중인 김동하 전 최고위원을 찾아갔다. 반김종필 운동을 주동했다가 쿠데타 음모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풀려난 김동하와 만나고 나온 김종필은 서로 괴롭혔던 과거를 씻고 새 출발에 합심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종필은 10월 29일엔 자신이 만든 공화당의 평당원으로 복당했다. 그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종필은 고향인 부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힌 뒤 도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가로막는 일체의 봉건적 유죄와 식민지적 잔재를 일소하기 위하여 젊은 세대는 총궐기하여야 한다. 나는 일체의 낡은 권위에 도전하는 새로운 개척자의 기수가 되겠다. 김종필은 11월 4일에는 고려대 총학생회가 주최한 학술사상 대강연회에 나가 우리의 민족주의는 반공을 기둥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를 배경으로 하여 자립경제와 강력한 지도력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종필이 학생들로부터 박수를 받은 대목이 있었다. 혁명 이후 일을 하다가 의욕과잉으로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하다 돌아오니 주위에서는 좀 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휴식은 죽은 뒤에 썩도록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김종필은 11월 8일에는 조선일보에 한국의 근대화와 새 지도 세력이란 제하의 기고문을 싣고 자신의 역사관과 정치 철학 그리고 비전을 밝혔다. 그는 민족 주체적 관점에서 근대화의 포부를 설명했다. 한국의 모든 문제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죽을 우리들이 해결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역사의식에 눈을 뜬 젊은 새 세대에 의하여 한국의 문제들은 해결돼야 한다. 한국의 근대화를 추진시킬 이념과 세력이 있어야 한다. 민족적 민주주의와 민족적 지도 세력이 그것이다.